자, 우리 윤주한 교수님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풍부한 정보와 또 우리에게 생각거리들을 제공한 강의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또 강의에 연이어서 우리 카이스트의 서민중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서민중 교수님과 두 분에게 이렇게 서로 질의응답 토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또 시간이 좀 남으면 청중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럼 먼저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대담은 제가 얘기했던 그런 뭐 허구나 뭐 예술이나 이런 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서민진 교수님께서 전공하시는 NLP와 LLM 그 전반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플로우 질문도 그렇게 뭐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제 서민진 교수님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런 이제 것들을 좀 듣고 싶고, 그리고 혹시 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 아니면 더 논의해 보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도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 먼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정말 재밌게 잘 들었고요. 사실 첫 번째로는 그 창의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인상이 깊었어요. 사실 그거에 대한 좀 생각이나 논쟁을 좀 최근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같은 생각이다 보니까 저희가 논쟁을 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비판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보통 하시는 분들은 이 창의적이지 않다, 통계적인 앵무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도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말씀하신 거와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구분할 수 있는가?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사람도 사실 어쩌면은 내부적으로는 좀 그런 형태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도 이건 좀 더 저는 다른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공학자다 보니까 어떤 것들 사물을 바라볼 때 상당히 함수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함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떤 값을 주면, 입력값을 주면 어떤 출력값이 돌아오는가를 보고 그 물체에 대한 정의를 하는 거죠. 물론 좀 그 차가운 정의이긴 한데 좀 따뜻하진 않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것들이 좀 단순화가 됩니다. 즉 어떤 두 개의 물체가 같다는 것은 사실 그런 비헤이비어가 똑같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이게 같은지 틀린지 아는 방법은 저희의 어떤 관측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고, 관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저희 자극을 주거나 입력값을 줬을 때 어떤 출력이 나오는 형태를 보고 그 물체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방식의 정의를 따른다면은 창의라는 것을 단순하게 통계적인 앵무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AI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렇게 함수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동의를 하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주셨던 샌드박스도 상당히 인상이 깊었던 게, 실제로 그 용어를 쓰시진 않았지만 저도 실제 제 학위 논문이 이 주제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걸 저희는 또 많이 그 샌드박스라는 것을 일종의 좀 메모리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즉 그 기억 장치인 건데, 물론 저 사람의 기억 장치라는 그 용어도 쓰이지만 일반적으로 좀 추상적인 기억 장치라 보는 거죠. 어떤 걸 저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치인 거고, 그 장치가 결국에는 추론을 하는데 사람과 비슷한 어떤 역량을 발휘하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상당히 좀 동의를 하는 바라서 상당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더 덧붙일 이야기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모 이제 AI 기관에서 이제 주최한 또 행사를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심포지엄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산 언어학 하시는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시면서 이 확률적 앵무새론을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 그러니까 결국 확률적 앵무새론이라는 거는 인공지능이 언어를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는 주장을 함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언어의 이해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라는 걸 여쭤봤는데 뭐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학회나 학술적 심포지엄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만족스러운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뭐 시간의 한계도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언어학을 전공하시는 분께서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냐면 언어를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결국 알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잘 모르는 게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논의는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철학이 늘 그렇듯이 뭔가 분명한 뭐 공리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런 통찰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민준 교수님의 논문 중에서도 understanding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프롬프트를 understanding하는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챗GPT한테 너 아트센터 나비에 대해서 알아?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것을 챗GPT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가라는 게 주제인 거죠. 그렇죠. 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서 교수님이나 아니면 이제 동료 공학자 분들께서는 그 이해한다라는 언어를 이해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서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직관을 갖고 계신지 그런 것들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해라는 거는 정말 좀 정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그 논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 이해라는 표현을 좀 남발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발한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함수적으로 계속 보는 면이 있었습니다. 즉 이해를 한다는 거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답하지는 않을 텐데 뭐 챗GPT가 됐든 대형 언어 모델이 됐든 다르게 좀 상당히 비합리적으로 또는 사람과 같이 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좀 저희가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understand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예상된 답변이 안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프롬프트를 주고도. 그래서 저도 이해라는 정의를 사실 특히 저희는 공학자다 보니까 저는 공학자다 보니까 사실 이해라는 정의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머리 아파지긴 하는데요.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사람과 비슷한 어떤 비헤이비어를 보인다고 보이면 즉 어떤 우리가 텍스트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뭐 질문을 던지든 어떤 프롬프트를 주든 어떤 대화를 하든 이게 사람과 구분을 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정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이미테이션 게임인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근데 이해에 대해서 사실은 철학에서 저는 뭐 그쪽 전공은 아니지만 혹시 그 심리 철학 전공하시는 분 오셨나요? 네.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지금 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전반적으로 정확한 구분은 아니지만 뭔가 내재주의나 외재주의의 구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널리즘과 익스터널리즘. 그러니까는 외재적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어떤 내재적인 과정이 중요할 것이다. 제가 이야기했던 샌드박스 이론 같은 경우도 결국은 내재적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산물이 만들어지는 외재적인 것에만 집중을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내재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봐야 된다. 그런 게 이제 심리 철학이나 인식론이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이제 응용돼서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식을 갖는 알물 갖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그 내재적인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해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이해에 대해서 지금 이제 현대 철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 가지 이제 쟁점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더스탠딩이 날리지로 환원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언더스탠딩을 가진다라는 것이 그러한 것과 관련된 난리지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나는 자동차가 움직이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자동차의 작동과 관련된 모든 명제들을 내가 알고 있으면 안다고 할 수 있는가. 근데 사실 우리가 모든 명제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몇 퍼센트 명제까지 알고 있어야 이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이제 환원주의라고 부른다면 이에 이제 비환원주의자들은 지식을 아는 걸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식을 아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뭔가 추론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 특히 이제 반사실적 추론을 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만일에 이 자동차에 점화 플러그가 고장 났다면 이러이러했을 텐데
거다라는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뭐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논쟁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와, 이해라는 것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를 이해한다라는 게 그런 종류의 이해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제를 아는 거하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줄 안다라는 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을 이해한다라는 거,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 혹은 우리가 뭐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허구 작품을 감상하면서 세계에 대한 이해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하고 다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어의 이해라는 주제도 굉장히 흥미롭고 또 공학자들과 과학자들과 같이 협업해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주한 교수님은 아직은 인공지능의 이해라는 어떤 개념을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 우리 서민준 교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 능력과 유사한 형태를 인공지능이 보이면 인공지능에도 그러한 용어를 쓰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일단 그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시 또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우리 윤주한 교수님 강의에서 인간의 그 허구적 상상력과 이렇게 대조해서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 그리고 앞으로 또 인공지능이 그 어떤 보완해야 될 어떤 그런 점들이 지적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샌드박스, 결국에는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제가 표현을 좀 잘 못하는 걸 수 있지만 결국에는 어떤 허구적 상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샌드박스의 많은 것들을 좀 저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좀 저는 이해를 했었고요. 그 많은 것들이 어쨌든 그 허구적인 그 세계에 대한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명제들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저장이 돼 있어야 그것들을 저희 나중에 돌아와서 또 새로운 어떤 사실을 알게 됐었을 때 거기 샌드박스에 있는 것들도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고, 결국에는 그걸 저희는 좀 메모리 체계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기억 장치와 그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좀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그렇게 제가 해석을 좀 한다면, 물론 그 자세하게 좀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챗GPT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억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챗GPT의 가장 좀 큰 단점은 과거 5,000 단어 정도의 어떤 그런 대화 기록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 단어가 넘어가게 되면은 뭐 그게 가능하든 안 가능하든 그 전 거는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맥락이 상당히 짧고, 맥락이 짧다는 얘기는 사실은 그 단순하게 대화에 대한 맥락을 이어가지 못한다 뿐만이 아니라, 이 언어 모델은 사실상 고정돼 있고, 이 모델은 고정돼 있고, 이 모델한테 내가 어떤 새로운 어떤 업데이트, 그러니까 좀 뭔가 변한 것을 알려주고 싶으면은 그 입력값 5,000 단어 이내에서만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은 어떤 가정을 하셨죠. 인간이 그 지구에서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럼 사실 이 가정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언어 모델한테는 그 원래 알고 있던 어떤 사실들에서 새로운 변화인 거고, 이 변화를 가지고 언어 모델을 뭔가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더 입력값을 줄 수가 있고, 그거를 통해서 비교적 그 안에서는 일단은 허구적 세계를 구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한계가 5,000 단어까지밖에 없는 거죠,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구축을 하다가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이상의 어떤 허구적인 그 어떤 명제들은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현재 챗GPT는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지금 많은 공학자들이 좀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오히려 이쪽은 생각보다 비교적 근미래에 좀 개선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게 사람이 이해를 하는가, 즉 사람이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상상을 할 수 있는가 수준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뭔가 5분 또는 3분 정도의 대화가 이어지면 더 이상 그 전 걸 기억을 못하는 느낌의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은 그것들은 좀 조만간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부분은 비교적 오히려
지금까지 좀 보여진 기술적 발전에 비해서는 사실은 금방 해볼 수도 있을 그런 좀 영역이라 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끝까지 가게 되면 좀 어려울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상상력은 세 가지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기억, 다음에 재생,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산출 능력, 생산 능력이 이렇게 동시에 작동해야 제대로 된 어떤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정하게 AI의 어떤 기억력과 어떤 재생 능력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그걸 토대로 해서 새로운 어떤 산출 능력, 생산 능력이 작동할 것인가? 그것이 관건일 것 같고 우리가 이제 AI가 과연 인간의 지능을 넘어선 어떤 그런 것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서 되게 이제 제시된 문제가 이제 감정, 의지의 영역하고 그다음에 자율의 영역, 자율의 영역, 그다음에 이제 오늘 주로 인지 과학적인 그런 어떤 측면에서 논의된 상상력의 영역, 특히 이제 허구적 상상력의 그런 능력과 관련된 그런 한계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두 분 좀 말씀을 나눠주십시오. 저 죄송한데 혹시 교수님께 하나 질문 드려도 되나요? 아 저한테요? 네. 아니, 아니 기왕 오신 김에 저는 이제 분석 철학적 관점에서 이제 상상에 대한 상상을 이론적으로 모델링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미학 전공이다 보니까 뭐 주워들은 건 있습니다. 칸트가 또 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칸트에게서 상상이 또 중요한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칸트가 허구적 상상을 따로 분리한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은데 칸트의 상상 개념에 대해서 혹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뭐 오래돼 가지고 일단은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그 인지적인 어떤 활동의 어떤 능력들은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상력의 어떤 소스, 출처는 알 수 없어요. 칸트 같은 경우에는 상상력은 어떤 미지의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했는데 인간의 모든 그런 감성, 우리가 감각 역량이라든지 다음에 지성적인 아까 나온 그런 언더스탠딩의 역량이라든지 혹은 이성적인 어떤 추론의 어떤 사유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어떤 미지의 인간의 그 능력이 상상력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그 이매니지네이션의 능력이 인간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그것이 뭐다라고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능력의 어떤 그 바탕이 되는 그런 것이 상상력이다. 칸트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뭐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이제 분석 철학에서 화해할 수 있는 대륙 철학자의 한계가 이제 칸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헤겔로 넘어가면은 같이 가기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칸트를 되게 좋아하는 철학자고 그런데 이제 칸트도 상상력이 굉장히 우리에게 기본적인 인지 능력이고 특히 미적 판단에 있어서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구적 상상력뿐만 아니라 상상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가 인간에게도 중요하고 또 인공지능이 뭐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범용 인공지능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면 상상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여쭤봤고요. 교수님께 서 교수님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인공지능이 일종의 추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특히 연역과 귀납은 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 그런 내적 과정, 거기에 해당되는 내적 과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역과 귀납은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 다음 과제가 abductive reasoning인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한정된 세계에 대한 믿음들, 코어 믿음들을 가지고 세계에 대한 커먼 센스들을 만들어낸다,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인공지능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추론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연역이나 귀납에 대해서는 그거를 조금 저희 일반인들도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귀추 추론이 왜 중요하고 귀추 추론을 인공지능이 갖출 수 있게 될지 그런 전망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추론에 대해서는 정말 그 긴 역사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에선. 근데 제 생각엔 정말 작년 한 해, 2022년이 엄청난 발전을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여러모로.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저희가 보통 추론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추론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이제 다시 함수적으로 본다면 어떤 입력값이 있고 출력값으로 본다면은 뭐 예를 들면 어떠한 상황들을 얘기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뭐 추론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출력값이 나오겠죠, 추론에 대한. 근데 사람들은 그 추론을 할 때 상당히 쉽게 하는데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좀 더 들어가 보면은 그 추론을 하는 과정에 우리가 말로 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입력값을 주고 사람한테도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많은 것들이 쭉 돌아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출력값 정답을 주는데 그 중간에 있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그거를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최근에 나왔던 논문이 그렇게 부르기도 해서 이제 체인 오브 థాట్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생각의 흐름인 거죠. 생각 흐름이라고 부르는데 결국에는 실제로 어떤 답을 내기 위해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사람 속에서 나가고 있고 실제로 그 생각도 따지고 보면은 물론 그렇게 저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약간 좀 생각 속에서도 언어로 얘기하듯이 보통 저희가 추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보고 저건 저렇게 됐고 저렇게 됐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말로 내뱉기 전까지. 물론 언어만의 어떤 추론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언어가 그나마 저희가 가장 쉽게 추론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뭐 그런 인덕티브나 디덕티브 리즈닝을 한다고 하셨을 때 그게 뭔가 많은 스텝을 한 번에 건너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정말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쩌면 사람도 내부적으로 정말 그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맨 마지막에 답을 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시도가 됐던 게 모델한테 학습을 시킬 때 답을 내도록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내기 전에 먼저 그 어떤 추론 과정, 풀이 과정까지 생성을 하도록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답을 내도록 했더니 훨씬 더 잘하더라 라는 어떤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그게 사실상 지금 챗GPT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모델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긴 시간 동안 답을 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추론을 하도록 여기서 추론한다는 건 언어 모델 입장에서 뭔가 단어를 생성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단어를 저희가 꼭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유저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 단어들은 보이는 거일 수도 있고 안 보이는 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최종적인 답이 만약에 답이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추론을 했다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좀 그 질문에 대한 좀 답을 드리자면은 언어 모델이 추론을 잘할 수 있게 하려면은 결국에는 그걸 다 잘게 쪼개서 스텝 바이 스텝에서 스텝 바이 스텝의 추론 같은 경우 보통 그리고 상당히 아토믹 해가지고 항상 그 결론을 날 수 있는 쉽게 그런 경우들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다 제공을 해주고 언어 모델한테 학습할 때 그런 방향으로 점점 가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추론 능력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과학 논문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 AI가 논문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 논문 같은 경우도 읽어보시다 보면은 한 문장에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때 논리적인 어떤 그런 립이 일어나는데 그 논리적인 립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 때문에 모두가 그 어떤 긴 패스를 거쳐서 여기로 올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관점으로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중간중간에 다 풀어 써준다면은 그리고 그걸 학습을 시킨다면은 언어 모델이 더 추론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보통 우리는 그 생각이나 아니면은 그 소통이나 어떤 지식의 생산에서 일정한 어떤 논리적 규칙에 따르거든요. 가장 기본이 되는 논리적 규칙이 이제 A는 A이고 A는 BA가 아니다. 동일률이라든지 모순율이라든지 어떤 사고의 규칙 기반으로 이렇게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그다음에 소통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어떤 사고의 규칙이나 언어의 규칙에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우리를 한정하거나 가둬둔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머리 밖으로 나가서
엉뚱한 생각, 그러니까 아주 비논리적인 어떤 그 말, 또 뭐 아무 말 대잔치, 뭐 또 황당무계한 그런 이야기 이렇게 이런 것이 사람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창의적인 것도 나올 수도 있고 뭔가 새로운 것도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인공지능은 그러한 어떤 그 규칙, 그 컴퓨터의 어떤 규칙, 다음에 연상 규칙, 그 추론의 어떤 틀 내 기계 속에 이렇게 딱 갇혀져 있다. 물론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어떤 그 심층 그 학습 뭐 이런 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한계 속에 있을 것 같은데 그 한계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오늘 이야기됐던 어떤 허구적 상상력의 그런 문제하고도 연관되는 그런 질문일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 모델들이 지금 특히 챗GPT 같은 게 상당히 써보시면은 정제된 그리고 절제된 좀 표현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 근데 사실 그거는 비교적 의도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정제가 되지 않은 발언은 하지 않도록 일단 의도가 된 거고, 할 수가 있는데. 네, 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 개념은 좀 어떻게 좀 저는 보통 바라보냐면은 좀 더 수학적으로 봤을 땐 일단 먼저 좀 최대한 단순화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항상 저희가 이렇게 왜냐면 대화를 보통 할 땐 저희 맥락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음성적인 맥락도 많고 뭐 표현 이런 어떤 바디랭귀지 맥락도 많다 보니까 최대한 그런 것들을 없애고 저희가 어떤 채팅 뭐 카톡 같은 채팅만으로 어떤 사람과 교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미테이션 게임처럼 저희가 그거를 어쨌든 구분을 한다. 뭐 구분하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상대방이 나한테 사람으로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는 사실상 그 사람이 쓰는 단어의 선택, 그 단어라는 건 결국은 한정적이죠. 사실 한국어의 단어는 한정적이고 영어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면은 물론 엄청나게 많은 가지수긴 하지만 한정적인 종류의 어떤 단어 또는 표현이 있고 상대방이 할 수 있는 표현, 그 중에서 우리가 느끼기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표현들은 알맞는 표현이야, 사람이 할 만한 표현이야, 이 표현들은 사람이 할 것 같지 않은 표현이야라는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거 워낙 가지수가 많긴 해요. 단어가 만약에 10만 개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 10단어만 말을 해도 10만의 10승이겠죠. 그렇죠? 10만 개 단어씩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만 유한하다는 거죠. 무한하진 않아요. 유한하고, 그럼 그 유한한 어떤 표현의 가지수 중에서 몇 개만 우리는 이 사람이 상당히 합리적인 어떤 사람 같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엔 언어 모델이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사람이 내뱉을 만한 단어를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확률 모델은 어쨌든 높은 확률인 것들은 사람이 일반적인 좀 정상적인 사람이 내뱉을 만한 말을 하는 것이고, 그 확률을 조금 더 근데 저희가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조금 더 확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 단어를 내뱉도록 모델한테 만든다면은 좀 이상한 말을 뱉을 수도 있죠. 좀 맥락과 안 맞는. 하지만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그쵸, 뭐 좀 창의적이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그게 정말 내적인 의도가 있어서 말을 한 건데 그게 얼핏 보기엔 좀 이상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상당히 뭐랄까 좀 그게 있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그거는 좀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언어 모델이 좀 항상 정제된 단어를 내뱉는 것이 정해졌다기보다는 그건 좀 더 그 제작자의 의도에 좀 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좀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저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파인 튜닝을 하는 메커니즘이 정확히 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공지능에게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준 다음에 걔가 딥러닝을 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파인 튜닝을 거쳐야 얘가 쓸만하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파인 튜닝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가 일단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GPT-3하고 3.5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단 파라미터는 동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 두 개의 질문이 좀 같은 답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차이는 파인 튜닝을 했냐 안 했냐긴
하고요. 그래서 그 파인 튜닝이 뭔지가 결국엔 중요한 건데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리자면은 3.0과 3.5의 가장 큰 차이는 GPT를 그 파인 튜닝을 하는데 3.5 같은 경우 3.0을 하진 않았고 그 파인 튜닝을 하는 방식과 대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래 파인 튜닝이라는 건 사실은 일반적인 학습하고는 구분되는 개념은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파인 튜닝과 학습은 별개의 것이라기보다는 보통은 우리가 사전 학습이라는 걸 하고 나서 두 번째 한 번 더 학습을 하는 걸 파인 튜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는 제가 봤을 때는 학습 페이즈 1, 학습 페이즈 2인 것 같아요. 방식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럼 페이즈 1 같은 경우는 GPT-3 같은 경우 페이즈 1에만 학습이 된 거죠. 페이즈 1 같은 경우는 아주 거대한 그 말뭉치에다 학습을 했고 그리고 말뭉치는 상당히 노이즈가 많고요. 그 대신에 거대한 말뭉치 학습하다 보니까 비교적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론을 택했어요. 그 대신에 그 학습 방법 자체가 좀 그 완전하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학습할 수 있지만 약간의 어떻게 보면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어프록시메이션이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즉 실제 우리가 의도한 대로 학습하는 것보다 약간 좀 다른 걸 학습하게 된다라는 거죠. 효율성을 결국 갖기 위해서 어떤 그런 정확성을 좀 떨어뜨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좀 더 그 엄밀한 용어로는 결국은 이게 학습을 하면서 학습의 그 오브젝티브가 좀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편향성이 있다 보니까 원하는 것이 학습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은 실제 파인 튜닝을 할 때는 비교적 더 정확한 그 목표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요. 하지만 그 목표를 학습시키는 게 워낙 비효율적이고 오래 걸리다 보니까 많은 데이터에다 학습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냐면은 저는 이렇게 좀 보통 비유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산을 올라가려고 하면은 산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헬리콥터 내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하지만 정상에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은 헬리콥터를 타고 가서 중간쯤에 내린 다음에 걸어 올라가는 거겠죠. 걸어 올라가는 게 실제로 맨 꼭대기를 가는 유일한 방법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걸어 올라가지는 않죠 저희가. 왜냐면은 헬리콥터를 타고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닝 페이즈 1은 헬리콥터 타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페이즈 2는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걸어가는 거. 하지만 처음부터 걸어갈 수도 있긴 했어요. 오래 걸리겠지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거랑 좀 또 그게 이제 결국에는 페이즈 2에서는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그래서 강화학습을 사용을 하고요. 강화학습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하지만 그 내가 원하는 그 오브젝티브에 아주 프리사이즈하게 아주 그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장점이라 볼 수가 있겠죠. 예,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던지고 이제 청중석에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왜 틀린 답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만만한가? 그거 좀 왜 그런가? 사람은 자기가 틀린 답을 한다든지 자신 없으면 그냥 자신 없어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아주 뭐 별 볼 일 없는 질문인데 뭐 궁금해서. 저 뭔가 메타인지가 안 되는 느낌이긴 하죠, 그렇죠? 이것도 추측이긴 한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언어 모델 내에 그렇죠 메타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자신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확실히 조금 잘 못하는 걸로 보여지긴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은 분석이나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왜 비교적 사람에 비해서 메타인지가 떨어지냐 뭐 혹자는 그게 사람의 고유한 능력이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렇다고 할 근거는 많이 없는 것 같다 생각은 해요. 근데 그건 좀 더 알아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할 만한 강한 근거는 없고 아직까지 근데 보여진 현상으로 확실히 그런 게 좀 있어 보이고 몇 가지 좀 볼 수 있는 이유들은 실제로 어떤 그 웹상에서 데이터들 학습을 할 때 그 데이터들은 보통은 저희가 보통 어떤 정보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얘기들만 하다 보니까 즉 실제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을 하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은 웹상에서 어딘가에 꼭 그게 질의응답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로
뭐 누군가가 질문이나 어떤 형태의 그 앞에 문장이 있고 그 문장의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어떤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모방을 해서 모델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데이터에 과연 어떤 그런 메타 인지적인 차원에서 모를 때 잘 모르겠다 하는 것들이 웹상에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보통 어쨌든 잘 모르겠다는 얘기들은 보통 없죠. 웹상에 보통 잘 안다는 얘기만 있는 거고 실제 그렇기 때문에 정보적인 가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 모델한테 어떤 것을 모를 때 그 모른다에 대한 충분한 그 개념을 가르쳐 줄 정도의 어떤 데이터의 비중이 좀 적지 않나? 또는 그 충분히 그쪽으로 학습이 되지 않은 거일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저도 이거는 그냥 좀 몇 가지 가능한 이유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오늘 강의 듣고 토론도 이렇게 같이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동동마당의 창안자이신 노관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우리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하시고 다음에 그 좀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짧게 이야기하고 또 짧게 답하고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한국철학 회장님 손 드셨는데 아직은 발언기회 안 가니까 조금 참고하시고요. 우리 오늘 우리 그 미학 전공하는 우리 대학원생인 고지현 학생 여기 마이크 뒤에 있습니다. 뭐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발표하시는 걸 들으면서 든 생각이 여기 창조적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풋과 아웃풋이라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 되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인공지능을 관찰하면서 상상력이 있다라고 추론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 심적 상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어떤 기능주의적인 선언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뭔가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저희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 이 심적 상태라는 거는 굉장히 질적인 차원인 거잖아요. 내적인 차원인 거고 인간의. 근데 과연 그 어떤 이 인공지능이 그렇게 기능하고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은 심적인 그러니까 명제적인 태도나 어떤 심적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충분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게 조금 계속 궁금했습니다. 네. 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은 저도 연구를 할 때는 기능적으로 보고요. 평소에 살아갈 때는 반대로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칸트의 이제 카테고리컬 임페러티브처럼 어쨌든 뭔가 그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 인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저도 평소에는 더 동의하는 반대. 다만 이거를 어쨌든 연구자로서 바라볼 때는 결국은 정량화를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고 약간 좀 그래서 저도 좀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교수. 네. 이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이제 심적 상태를 기능주의적으로 환원할 수가 있느냐, 그것으로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기능주의가 사실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대표적으로 철학과 과학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 철학에서 이제 기능주의라는 것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심적 상태를 기능주의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었을 때 계산주의나 연결주의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어떤 튜링 머신이라든지 아니면 신경망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이어졌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심리 철학에서 기능주의가 더 이상 그렇게 아주 우세한 그런 이론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도 당연히 기능주의적 환원이 심적 상태를 설명하는 충분한 이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공지능의
심적 상태, 뭐 인공지능에 인간에게 전통적으로 부여되어 왔던 그런 심적 상태나 속성이나 그런 수로들을 붙이기 위해서는 어떤 출발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질적인 상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그런 걸 가질 수 없다라고 배제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이 그런 걸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상상하고 전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기능주의적인 전제로 출발해보자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질적인 차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질적인 차원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저희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기능주의를 기능주의를 뒷받침했던 하나의 어떤 생각으로서 우리가 다중실현 가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믿음이나 고통의 상태를 심적 상태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 심적 상태는 어떤 내재적인 어떤 질적인 차원이고 또 우리가 감각질 퀄리아라고 부르는 어떤 특정한 감각질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반드시 우리 인간의 이런 구조에 의해서만 만들어졌을 때 믿음이나 고통의 지위를 가진다라고 봐야 될 거냐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뭐 그런 우리가 사고 실험 해볼 수 있잖아요. 철학자로서 화성에서 화성은 너무 가깝다. 뭐 저 안드로메다에서 인지 그 센티언트 비잉이 찾아왔어요. 외계인이 찾아왔어요. 근데 외계인이 뭔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리고 뭐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아. 귀싸대기를 때렸더니 아야 이러고 있어.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리적인 구조는 우리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얘는 우리와 다른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콜리아라는 건 사실 감각질이라는 건 우리 같은 인간 사이에서도 공유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있어야만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고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귀속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상식적인 직관과 전제가 공유가 된다면 인공지능이 그러한 것을 예를 들면 창의성이나 상상을 할 수 있다라는 혹은 인공지능의 그러한 수로를 귀속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전제에서 출발을 해볼 수 있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인공지능이 가지는 그 상태는 인간이 가지는 그런 이미지네이션하고는 다른 거야 라고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거라는 거죠. 인간이 가지는 이미지네이션이라는 상태에 대해서도 중요한 조명을 해줄 거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네. 예, 우리 특히 임수민 마이크 예, 그냥 그래도 마이크 사용하십시오. 마스크 썼으니까. 네. 그냥 쓰면 됩니다. 네. 제가 이 인공지능의 그 모든 그건 창의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그런 논거들이 예를 들어서 뭐 확률적 앵무새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건 새돌이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론으로 반박이 될 수 있다라고 봤는데 그 유일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가 저는 그 어떤 인공지능이 스스로 그것을 만들기 시작할 수 있느냐 그 최초의 어떤 그 인간이 그 명령에 집어넣는 클릭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인간은 그 스스로 어떤 내가 이것을 만들어야겠다 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 뭐 글을 쓰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인공지능은 그 이전에 인간이 이것을 만들어라라는 명령을 넣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어떤 인공지능이 이런 무언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의지, 욕구 이런 것을 가지는 게 가능할지가 첫 번째 물음이고 두 번째 물음은 그렇다면 인간이 이 인공지능에게 이거를 이렇게 해라라고 이 명령을 하는 것이 이것도 어떤 아트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제 생각에는 뭐 이걸 좀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반대 관점에서 보자면은 인간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항상 입력값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소리가 됐든 어떤 시각적인 입력값이 됐든 꼭 언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인간도 아마도 내부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게 언어로 생각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사실상 항상 뭔가를 생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그걸 AI에 최대한 비슷하게 넣어보려고 한다면은 그 챗GPT는 어쨌든 계속 자기 혼자 한 말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입력값이 들어왔었을 때 그때
말을 내뱉어야겠다는 결정을 함과 동시에 어떤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비슷한 비교이지 않을까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챗GPT가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지금 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다른 이유보다는 어쨌든 맥락을 길게 유지를 못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문제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천 단어를 내뱉고 나면은 또 예전에 했던 말을 다 까먹으니까 사실 어떤 게 계속 이어져 갈 수는 없겠죠. 근데 만약에 그 이어져 가는 것이 뭐 근미래에 나오고 크게 그 잘 된다고 한다면 그게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가장 인간과 비슷한 형태로 물론 그거는 제품 관점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현재 챗GPT는 좀 더 제품 관점에서 그렇게 설계를 한 거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제품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걸 최대한 인격과 비슷하게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은 저라면은 그 모델한테 계속 어떤 생각의 흐름을 계속 생성하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그때그때 어떤 문장을 넣었었을 때 그 흐름에 그때까지의 흐름과 입력값을 토대로 출력을 하도록 만든다고 한다면 그러면 좀 어쩌면은 비슷한 느낌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을 까먹었네요. 네. 질문이 뭐였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 인간이 그런 입력값을 넣을 때 이거를 그 어떤 명령을 잘 내려야 이거를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사람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키는 어느 정도 되고 피부색은 어떻고 머리카락은 어떻고 옷은 뭘 입고 있고 자세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이런 키워드들을 잘 집어넣는 것도 어떤 그 사람의 그림 실력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는 이게 참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는 하나가 좀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챗GPT가 또는 어떤 디퓨전 모델 같은 그런 스테이블 AI 같은 스테빌리티 디퓨전 같은 그런 모델들이 또는 이제 미드저니 같은 모델들이 사람의 프롬프트를 통해서 그거를 출력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는 그것이 그 모델의 한계라기보다는 그게 제품으로서 더 사람들한테 쓸모가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 제작자의 의도는 이게 많이 쓰이길 바라는 거지 이 모델이 혼자서 뭔가 창작을 하기 바라는 건 아닌 거죠. 근데 만약 그걸 바란다면은 그 문장들을 생성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봅니다. 그 모델들이 즉 입력값도 자기가 스스로 생성을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창의라는 건 무엇인가 이거의 정의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장이나 단어를 주는 것이 창의력이라고 한다면은 그 후에 있는 것들은 또 창의인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정의도 필요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근데 최소한 그래도 창의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어떤 형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장들은 좀 비교적 생각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서 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의하기가. 네. 사람으로 보면 1단계가 지식의 암기인 것 같아요. 2단계가 원리적인 이해, 3단계가 응용과 적용, 4단계 정도 가야 이제 창의적 내지는 문제 해결 능력 수준에 가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지금은 아마 그 암기의 단계 사람으로 비교하자면 해서 지금 원리적인 어떤 이해의 단계 이쪽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제 뭐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우리 이중식 원장님. 예. 저는 그 서울대학교 문화예술원의 이중식이고요. 참고로 저도 저기 융합대학원에 있으니까 이제 공학하신 분들이 전후좌우에 계시다는 백그라운드에서 두 분의 대화를 보면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윤 교수님 굉장히 연약한 인간과 자기를 계속 의심하는 인간이 서 교수님 굉장히 단단한 기술에 묻고 그런 씬이 그 인간이 챗GPT에게 이제 질문을 계속하는 씬과 굉장히 비슷한 기시감이 물론 서 교수님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하지만 그 단단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그 논리로 설명을 해내시는 게 약간 그런 씬이 잠깐 느낌이 들었어요. 네. 동동마당이니까 그 이스트 및 이스트를 탐색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제 확률론적인 얘기도 하셨고 또 요즘은 이제 그 기술이 발전하면은 이제 그런 약간 메타포리컬하게 또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는 것도 바뀌잖아요. 그렇게 볼 때 인간도 확률적이지 않은가 뭐 그래가지고 뭐 요즘 이제 뭐 생각한다는 착각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자아를 막 구축하고 사냐. 아까 윤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사고라는 것도 그 느슨한 표면적인 뭐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건 질문인데 이게 서구 철학에서 지금 기술 철학으로 많이 이런 그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뭐 사변주의적 현실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막 보잖아요. 이거를 좀 이렇게 동양의 혹은 그 다른 관점에서 좀 접근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기술에 대한 이해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기술이 또 우리에게 되게 생각할 기회를 많이 준 게 사실 맞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거를 해석하는 어떤 일련의 노력들이 있나? 뭐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동양 철학 쪽에서 그런 시도들이 있는지를. 동양 철학은 아니지만 서구 철학을 잘 이해한 동양인도 있고 네. 혹은 어떤 다른 관점에 있는 그런 철학적 시도들이 이제 그 웨스턴 캐논에서만 꼭 접근하지 않고 그 부분은 제가 동양 철학 전공하시는 선생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은 그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동양 철학에 대해서 굉장한 동경은 가지고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철학의 여러 가지 씬에서 굉장히 선배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 감히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동양 철학, 서양 철학, 대륙 철학, 영미 철학 그런 구분이 사실 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거는 편의상의 구분인 것 같고요. 철학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떠한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될 수가 있느냐 없느냐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공자가 얘기했건 칸트가 얘기했건 해겔이 얘기했건 뭐 영미 철학에서 누가 얘기했건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거기에 가장 정합적이고 그럴듯한 타당한 답변을 누가 내줄 수가 있는가. 근데 그게 만일에 동양에서 나왔다? 그럼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그러니까 원장님 질문은 지금 기술적인 이런 변화, 발전, 뭐 진보에 대한 철학적, 더 나아가서 동양 철학적인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이 있는가 그 질문이죠. 네. 네. 옛날에 뭐 교토학파는 뭐 무에 관한 얘기도 하기도 예, 했고. 예. 아까 저 질문 일단 여기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저 회장님 질문 있으시면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얘기부터 하나 하면 그 아들놈이 챗 GTP 나왔다고 보내왔어요. 호들갑을 떨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아마 제가 이제 학교에서 잘릴 줄 알고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쓴 노자로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넣어봤더니 너무 잘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B 플러스는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특히 영어 쪽에서는. 그래서 야 이거 새로운 세계다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샌드박스 얘기할 때 옛날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왜 샌드박스인가 했더니 제 어렸을 때 돈이 없다고 어머니가 그냥 공사판에서 모래를 한 니엇가를 뿌려줬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 잘 놀았다는 생각이 났어요. 그게 정말 상상력을 주는. 근데 중요한 거는 세월이 지날수록 찌린내가 나는 걸 지금서 이해했어요. 동네 고양이들이 거기다 오줌 넣어서 찌린내가 나는 건데 그걸 지금서야 이해했어요. 왜 찌린내가 세월이 갈수록 나는지 바닷물에서. 예, 저 동동마당이라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아까 한 40분 지나면서부터 우리 윤주환 교수님 분석 철학자인 걸 확실히 느꼈었어요. 그 전엔 제가 못 느꼈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박스들 나오고 이제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 얘기를 쭉 들으면서 20분 동안 들으면서 그런 얘기가 전통적으로 없었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박스만 빼도 우리가 믿음의 체계, 믿음이 있고
그다음 이제 희망이 있고 그다음 그거를 어떻게 이제 모아가는 그거 그런 거 그럼 또 소양만 있느냐? 동양도 있겠다 계속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를테면 주자의 가장 큰 명제 심통성적 심이 성과 정을 다룬다고 할 때 그게 포함한다고 할 때라도 좋지만 성은 어쨌든 뭐 이성적인 거 성인식으로 얘기한다면 뭐 정은 감성적인 것이고 약간 이건 도덕적인 거고 그렇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한다면 믿음의 영역이고 하나는 욕구의 영역 아까 디자이어 박스라고 한 것처럼 이런 빌리프 박스랑 이 두 개 근데 그거 전체가 모래가 이렇게 해준다는 것 그 심의 영역 갖고도 늘 싸우거든요. 순자의 심 갖고 싸우고 이거 심 갖고 다 싸우고 우리가 동양을 얘기하면서 이런 마음들 그래서 제가 윤주환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더 같은 맥락인데 그 뭐 언어적인 정교함이 있기 때문에 분석 철학이 재미있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또 가치 있고 기계화시킬 수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이제 환원시킬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결국 전통적인 물음을 담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모른다는 영역이더라고요. 아까 전 김양희 선생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 듣자 속을 막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께 묻지 않습니까? 아는 게 뭐요? 그랬더니 아는 거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게 모른다 하는 게 아는 거요. 모르는 걸 아는 게 아는 거란 참 재밌는 얘기예요. 근데 저도 예전에 그 아까 함수 얘기했을 때 이거 뭐 A가 Y랑 맞아 떨어지는 거 그때 따지는 게 true, false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감정 영역이라든가 기타 영역은 대부분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과가 아니다는 배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고 우주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아까 얘기했을 때 그거 집어넣었을 때 그 인류가 없었다면 이라고 한 거에 대한 답변만큼은 물론 조건이 있었지만 너무나도 문학적이었어요. 그거는 결국 인간이 없었던 영역에 대해 상상하니까 문학적인 대답을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서민준 교수님도 왜 모른다는 영역을 아까 한번 대답을 하셨지만 적극적으로 왜 고려하지 않느냐라는 생각 그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 모른다는 것이 저도 좀 방금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생각을 해봤는데 그 추측입니다. 제 추측이지만 모른다는 것도 결국 사람이 알 수 있는 이유는 어쩌면은 좀 많은 생각들을 좀 거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모른다는 답도 어쨌든 추론이 필요하다는 거죠. 비교적 어떤 머리 내부에서 여러 추론을 한 다음에 이거 내가 이러니까 모르는 거네라는 결론이 나와서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학습 데이터에 그 모른다로 결론이 나는 어떤 그 생각의 흐름이 많이 없었던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방금 전에 이것도 물론 추측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이게 참 재밌는 거는 이런 얘기가 뭔가 철학적인 얘기기도 하지만 사실 요즘에 AI를 보면은 거의 그 철학적인 믿음대로 실제로 해보면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럴 것 같으면은 실제로 AI 모델도 보통 그렇게 학습을 시키면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AI 같은 경우는 저는 요즘에는 정말 이게 수학적인 영역이 아니라 상당히 직관적인 영역이다. 상당히 어떤 직관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일단 그런 좀 생각을 해봤고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나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 일단은 전통적인 물음을 담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전통적인 물음을 담고 있죠. 분석 철학뿐만 아니라 모든 현대 철학이 전통적인 물음을 다 담고 있죠. 그러니까는 철학적인 의문이라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챗 GPT가 나왔기 때문에 챗 GPT 이거를 우리가 철학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간의 창의성, 자유의지, 자율성, 의식,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한 오랜 논의들이 있어 왔는데 이걸 계기로 어떻게 설명을 해볼 것인가, 어떻게 이해를 해볼 것인가 이것이 이제 분석 철학뿐만 아니라 모든 철학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전통적인 철학의 물음의 연장선상에 있고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론을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해내는가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교 철학의 어떤 문헌들을 보면은 예를 들면 서양 철학에서 제시하는 어떠한 예를 들면 라이프니츠가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동양의 어떠어떠한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성을 가진다. 뭐 이런 문헌들도 있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당연히 끝나는 건 아니지만 유사성을 가진다라는 것 자체가 별로 중요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어떠한 설명 방식을 사용을 하며 그 설명이 어떠한 정합성을 가지며 우리의 그 현상과 사태의 이해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분석 철학에 함몰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 방법으로 설명을 했더니 가장 예쁘게 깔끔하게 설명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어떤 분이 난 동양 철학 전공했는데 동양 철학에서 이러이러한 설명이 굉장히 더 나은 것 같다라는 반론이 들어온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태클이 들어올수록 이론은 커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쟁을 통해서 더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거고 철학이 그렇게 발전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재성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 문화예술원의 박재성이라고 합니다. 네, 두 가지 사실 한 13, 14가지 정도 질문을 적어놨는데 네, 한 두 가지 정도만 추려서 지금까지 그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드릴까 이 귀한 시간에. 네, 일단은 좀 한 가지 짧을 수도 있는 그 좀 단순한 질문 하나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최근에 좀 하고 있는 고민하고 연결지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아까 윤주한 교수님께서 해주신 강연 중에 저는 굉장히 좀 좀 크게 와닿았던 게 양질의 데이터셋에 대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학습을 시키는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한 게 그러니까 그 이후의 모든 과정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 사실 양질의 데이터셋에서 무엇이 양질이냐 하는 데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가치들이 이제 포함이 되면서 거기에 뭐 사람들의 편견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 그 이데올로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개입될 수 있는 그 지점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양질의 데이터셋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 사실 참 아까 상식이라는 부분도 얘기했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이 상식을 가질 수 있느냐보다도 중요한 건 인류는 상식을 과연 공통의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느냐가 계속 의문이 드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또 서민준 교수님께서는 또 이런 부분을 위해서 어떤 또 그 노력들이 있는지 공학 영역에서 그런 부분들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최근에 유난히 학생들한테 많이 하게 되는 저는 이제 미술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하는 얘기가 번역하듯이 작업을 하지 마라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어떤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번역하듯이 하는 게 예술이라면 우리는 사실 그 문장을 그냥 크게 프린트하면 되지 사실은 우리가 작품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언어로 설명이 안 되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은 아카데미라는 것도 대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언어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저희도 사실은 그 작품에 대해서 크리틱을 하고 뭔가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답을 하는데 편하기 위한 작업을 오히려 해나가는 또 그런 그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주의를 주면서 사실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실 지금 인공지능의 영역도 저도 그러니까 사실은 예를 들면 그 아까 말씀하신 렘브란트 스타일로 그려줘 했을 때 렘브란트 스타일 그 스타일 아무리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예술에 크게 위협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은 그 예술의 본질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스타일에 관한 부분은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런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그 뭔가 예술 영역에서의 어떤 역할을 오히려 저는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하는 어떤 동반자로서 기대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이 비언어적인 어떤 영역에서의 인공지능의 연구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좀 이루어져야 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이제 공학
교수님들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참 어려운 영역인 것 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뭐 함수라든가 뭐 어떤 그 논리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또 그 인공지능하고 연결시키기도 그만큼 또 학습시키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고 또 뭐 감각에 대한 다양한 감각에 대한 뭐 센싱 자체에 대한 또 문제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는 혹시 뭐 어떤 좀 그 가능성들이 보이시는지 그런 부분도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우리 박재정 교수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마지막 발언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에게 공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좀 꼭 저도 좀 드리고 싶었던 제 생각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좀 생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는 있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분야 내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언어 모델이 왜 이렇게 사람과 비슷한 그런 뭐랄까 느낌을 주는가를 생각해봤을 때는 좀 다시 함수적으로 돌아오자면 사실 딥러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파고 들어가 보면은 딥러닝한테 이런 입력을 줬을 때 이런 출력이 나오는 어떤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저희는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람과 비슷하게 그 모델을 만들고 싶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한테 어떤 입력을 주고 사람이 내보내는 출력이 있을 것인데 그거를 최대한 많이 그 쌍을 많이 만들어서 데이터로 이 모델한테 학습을 시키면은 그 모델은 결국에는 사람과 비슷하게 말을 하도록 만들어지겠죠. 다만 큰 문제는 사람한테 사실 저희가 일일이 뭐 고용을 해서 말을 하고 말을 내뱉는 거를 저희가 사실은 기록할 수는 없어요. 물론 뭐 카톡이나 메신저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거랑 유사하다 볼 수 있긴 하겠지만 그건 애초에 법적으로 저희 접근도 할 수도 없고 부족하다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언어 모델이 학습하는 그 문서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을 마찬가지로 모방하고 있다 볼 수도 있는 게 사람한테 여기까지의 문장을 주고 다음 단어를 만들라고 했었을 때 실제 사람이 쓴 단어인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모델도 그거를 모방하게 되면은 사람의 어떤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생각을 모방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전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기본적인 이 어떤 대형 언어 모델의 발전은 이제 그렇게 봤었을 때 결국은 이제 그 한계점이 명확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거기서 입력값은 언어밖에 없는 건데 사람은 사실 언어만의 맥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그 시각적인 또는 음성적인 또는 그리고 또 감각적인 영역 그런 입력값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사실 정말 더 많아질수록 사실은 더 거기에 접근한다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서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썼던 문서이기 때문에 어떤 통일된 한 명의 어떤 함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60억, 70억, 80억 인구의 중간값 또는 평균값을 배운다는 느낌이 있는 거죠. 물론 엄밀하게 평균값은 아닐 수 있는 게 문서는 보통 조금 더 아무래도 그 쓰시는 분들이 조금 더 그 상위 쪽이긴 하겠지만 지능으로 봤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단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언어 모델을 좀 그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나 저희가 좀 그런 데이터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면 다행히 문서는 저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웹상에 많이 확보를 해두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앞으로는 음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이미지 같은 비주얼하는 것도 사람 입장에서 입력이 있고 출력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좀 리콜도 할 수 있다면은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뭔가 사람과 비슷한 AI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제 마지막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앞서 질문 주셨던 거를 제가 답변을 미처 못 드렸는데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서 이어서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양질의 데이터셋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굉장히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직관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대 언어 모델의 수준을 학자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7세에서 뭐 11세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뭐 서 교수님은 조금 더 높게 보시는 것 같고, 그죠? 13세 정도 보시나요? 정확하지 않지만 튜어링 테스트 관점에서는 네, 한 12세 정도. 12세, 네.
내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넷상에 있는 모든 정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거를 우리 자식을 교육시킬 때 그 정보들을 다 주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줄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뭐 철학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가치론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리학자와 미학자가 공학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왜 은근슬쩍 미학자를 끼워 넣었냐면 그 어떤 식으로 양질의 데이터셋을 만들까 하는 거에 저는 테이스트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간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저는 테이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을 개별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테이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간의 테이스트는 미적인 테이스트도 있지만 뭐 도덕적인 테이스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테이스트가 있을 겁니다. 가치의 위계가 있는 곳이라면 그런 측면에서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미적인 테이스트의 측면이라면 저는 인공지능한테 어떻게 테이스트를 갖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혹은 뭐 제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과제가 하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양질의 데이터셋을 만든다라는 것에 우리가 테이스트의 개념에 대한 고민을 넣는다면 인공지능을 인디비주얼라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당장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아주 뭐 나이브하게 말씀드리자면 윤리학자와 미학자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비언어적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 GAN 간이나 칸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 이전 세대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보면 그 이후였나? 그러니까 이미지를 산출해내는 인공지능 지금은 이제 우리가 프롬프트를 주면 거기에 맞춰서 이미지를 산출해내잖아요. 근데 원래는 잘 아시겠지만 이미지를 주고 거기에 맞는 캡션을 달아라 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거꾸로 해봤더니 캡션을 줬더니 이미지를 만들더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언어적인 부분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미지를 산출해내는 알고리즘들, 인공지능들을 보면 요즘은 또 얼마나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가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사진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가. 그런 차원에서 또 인공지능이 포르노그래피에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정황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급속한 발전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 포르노그래피가 인류에게 그랬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지금 단계로는 뭔가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단계라고 본다면 저는 오히려 상당히 철학적인 흥미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예술적으로 흥미로운 방식의 이미지 산출을 해낼 것인가? 그거는 이제 우리 작가님과 같은 이런 미디어 아티스트들과 저와 같은 예술 철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개발해 주시는 서 교수님 같은 공학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겠죠. 좀 하나 예, 감사합니다. 조금 더 얘기해도 될까요? 예. 지금 그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인공지능이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간과 다르게 가진 한계 중에 하나는 이제 인간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건데 앞서 이제 서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제 발표가 어떻게 전달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인공지능이 지금 문의적으로든 어떻게든 창의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이고 근데 창의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내적 과정을 갖출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에 가까운 입장이에요. 그런데 자율성의 측면에서라면 이 창의성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한 철학자이기도 하고 인지 심리학자이기도 한 마거릿 보든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의성의 구성 요소로 창의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자율성이 들어간다면 인공지능이 창의성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자율성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율성을 가진다는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직 모릅니다. 결정론에 대해서 완전히 반박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원천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율성이라는 명목하에. 두 번째로 인간의 지시가 예술적 기여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던졌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예술 철학적 논의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사진을 예술로 인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예술 철학적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이 예술이 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던 많은 학자들이 제시했던 사진이 가진 중요한 요소가 바로 자동성이었거든요. 사진은 특히 스냅 사진은 앞에 있는 이미지를 자동적으로 산출해내는 것뿐이다. 그게 어떻게 예술적인 매체가 될 수가 있겠느냐. 사진가가 어떻게 예술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항해서 사진이 이미 예술적 매체로 인정받고 있으니까 어떻게 사진의 예술성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예술 철학자들이 논의를 했어요. 어떤 얘기들까지 나왔냐면 최근에 나온 최근이라고 해봤자 수년 전이지만 사진을 여러 장을 사진가가 찍어놓고 스냅 사진, 그러니까 리터치하지 않은 스냅 사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장을 찍어놓고 그 중에서 이 사진이 좋은 사진이다라고 고르는 것, 이걸 캐스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캐스팅도 미적인 의미를 가진다, 예술적인 기여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하는 것이 예술적인 의미를 가지냐, 예술적인 컨트리뷰션이냐, 저는 그렇다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질문과 토론이 가능할 텐데 또 계획한 시간이 다 돼서 좀 오버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 오늘 전문가를 모시고 동동마당 2월 행사를 했는데요. 윤주환 교수님, 서민준 교수님 오늘 좋은 강의 또 토론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최근에 챗 GPT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이슈화가 됐고 지금 버전 3.5가 통용되고 있는데 뉴스에 따르면 4.0이 곧 나온다는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의 진보와 발전은 굉장히 짧은 주기로 이렇게 거듭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미래 예측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동마당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 논의와 관련해서 질문을 한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기술의 본질이 뭘까? 기술의 본질은 아마도 문제 해결에 있지 않을까. 근데 기술의 진보와 발전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또 그 기술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는 거죠. 우리가 기술의 어떤 부정성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인공지능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인공지능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산출할 새로운 문제는 뭔가, 거기에 대한 답은 오늘 내려진 것은 아니고요. 오늘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거리들을 우리가 안게 되었습니다. 두고두고 생각해보고 어떤 답을 찾아봐야 될 그런 것이 아닌가. 오늘 두 분 많은 질문거리들, 생각거리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상으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